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빨치산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이 시기에 항일 빨치산을 박현채의 빨치산 활동과 직결시키는 데는 상당한 세심함이 요구된다. 6.25 이후 전개된 빨치산 활동은 그들이 스스로를 조선인민 유격대로 호칭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군에 동조하는 남한 좌익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그들의 칼끝은 동족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 활동을 벌인 좌익의 숫자는 최소 2만에서 최소 6만으로 추산된다. 정규군을 압도할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남한 좌익 활동이 결국 386 세대를 세동시켰다고 주장하는 남정욱 숭실대 교수의 굿바이 386을 보자. 6.25 전쟁의 특징 중 하나가 민간인 피해가 많고 또 그 죽음이 참혹했다는 사실이다. 민간인 사망자들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인 주거지역이었다. 사망 원인도 총격이나 포격이 아니라 죽창, 낫, 몽둥이에 의한 것이었으며 총격 사망의 경우에도 전투가 아니라 처형의 정황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상흔이 있었다. 남한 좌익들에 의해 벌어진 무차별, 학살이었다. 조선인민 유격대 아지트 모형. 박현채가 가입한 시기의 빨치산은 항일투쟁이 아니라 위 시기에 가깝다. 이런 빨치산이 부정적인 용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박현채 평전의 저자 김사문과 비슷한 논지 위에서 빨치산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다. 빨치산의 잔혹성이 은폐될수록 17세 시절부터 사회의 문제의식을 갖고 빨치산의 길에 뛰어들었던 박현채의 위대함은 부각된다. 이 과정에는 철저히 박현채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빨치산을 미화하는 소설을 쓴 태백산막의 주종래도 충분히 복무했다. 작품 속 소년전사 조원재의 실제 모델이 바로 박현채이다. 박현채의 광주 서점 후배이기도 한 조정래는 이 소년 빨치산 캐릭터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어 자신과 같은 조시를 부여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 학년이 높은 제자를 돌림자로 넣었고 최고의 빨치산이란 의미로 으뜸원자를 넣어 조원재라는 이름을 완성시켰다. 이 에피소드 하나로도 박현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10대의 자본론을 독파했고 어른들을 압도하는 지성을 소유했으며 결국 일생을 민족 증흥의 경제적 사명으로 헌신했다는 것. 이것이 현재 박현채에 대한 좌파들의 평가다. 반면 우파들 사이에서 박현채는 점점 잊히고 있는 이름이다. 현재 20, 30대들에게 박현채라는 이름을 드밀어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제학자 박현채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다. 누군가 경제적 보호 장벽을 높이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박현채 주의자다. 누군가 선진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제3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박현채 주의자다. 누군가 소규모 농촌 공동체를 유토피아로 묘사한다면 그 역시 박현채 주의자다. 그런 의미에서 박현채는 지금도 빨치산이다.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후배들의 생각 속으로 숨어들어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죽고 없지만 여전히 한국 좌파의 모든 길은 박현채로 통한다. 대한민국 여당사의 대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박정희가 뭐라건 전두환이 뭐라건 일단 반대표를 던진 후 이유는 나중에 찾아온 역사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한국 정치사에 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금자탑을 쌓아올린 인물이다. 1926년 출생해 2009년 사망한 그의 정치 인생 자체가 곧 하나의 거대한 반대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역사가 하얀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는 스토리였다면 김대중의 꾸준한 반대는 선견지명으로 추앙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 수많은 마찰과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놀라울 각도의 우상향을 이룩했다. 상승의 변곡점 사이사이에 틈만 날 때마다 반대를 했던 김대중의 주장이 모두 현실됐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풍요도 전부 남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의 반대의 역사를 이제와 돌아보는데 지나치게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미 역사의 힘에 의해 기각되고 말소된 과거의 에너지일 뿐이다. 그들이 고속도로 위에 들어누운 이유.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를 박정희 정권으로 잡는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이른바 박정희 산업혁명의 대표작이다. 이제 와서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지만 두 사업은 당대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근거가 전혀 없는 반대는 아니었다. 포항제철의 경우 한국 경제에는 종합 제철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게 유럽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세계은행의 경우 1969년 한국의 종합 제철 사업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미국 수출입 은행 역시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관 공연을 거부했다. 누굴 탓할까?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전후 국빈국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다. 박정희가 포기했다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정부가 의뢰했던 IBRD 용역 보고서에조차 등장하지 않았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강행된 것은 박정희 1인의 의지 덕분이었다. 당연히 야당은 반대했다. 포항제철 계획에 반대했던 국내 언론과 야당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더 극렬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야당 신민당의 맹주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 반대의 행렬에 빠질 리는 없었다. 건설 현장의 굴삭기 앞에 들어넣어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외침은 일종의 레토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가용족 부자들의 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쌀농사를 둘러 엎어버리고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는 김대중의 반박에는 그가 어떤 경제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숨은 쿠도가 있었다. 포인트는 쌀농사를 둘러 엎어버리고 부분이다. 고속도로 건설이 농업을 말살시킬 거라는 피해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농본주의 열정 앞에서 우리는 다시 박현채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다. 박정희의 산업 정책 하나하나에 딴죽을 걸었던 반대를 위한 반대 열정의 박현채는 중대한 이론에 축을 제공했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